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직은 자산 시장이 호황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기미가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가져올 후폭풍은요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좋은 데가 어딘지 시청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값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임대차 3법 영향도 있고 전세 가격 계속 오르는 중이고 이게 쉽사리 이제 1, 2년 안에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매매가도 전세가와 연동해서 맞습니다. 오르잖아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전세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서울 아파트의 대세 하락장이 왔던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에 서울의 전세 가격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나요?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입주물량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저 아까 데이터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전세 가격이 올랐고요. 입주물량은 작았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거죠. 대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주물량이 작고 전세 가격이 올라.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를 더 밀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떨어졌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냐.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데이터인데요. 네. 자,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높을 때 매수하기가 제일 좋은 타임입니다. 갭도 작고 거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세가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껴있는 거예요. 네. 근데 2009년부터는 어때요?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때 아파트가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집은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으로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서 살거나. 네. 근데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매매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도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도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던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가율이 2016년 중순을 고점으로 몇 년째 지금 4년째 계속 하락하다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모습이 지금 이때의 모습과 이때 모습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세가율이 몇 년 동안 하락을 했고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이때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오히려 대세 하락의 출발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이 영향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던 건 맞지만 이것도 거의 임계점에 왔다라고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도 임계치에 다다랐다. 그렇죠. 자, 그거를 뭐로 알 수 있냐면 네. 바로 전세 수급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전세 수급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전세 수요예요. 전세 수요가 쭉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전세 공급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작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수급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세가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나게 많이 몰리니까 전세까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어때요? 이 데이터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네. 하지만 전세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즉 뭐예요? 수요인 빨간 선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공급은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진다. 전세 가격의 이런 급등세도 진정이 되고 만약에 이 수치가 좀 더 내려온다라면 네. 이제는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수급 데이터를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이제 2015년부터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이때도 떨어져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가파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전세 수급, 급등했던 이 전세 수급의 반대 급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시중에도 간간히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호가도 지금 좀 낮춰서 이런 가격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그 실거래가 데이터를 봐도 작년에 고점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전세 수급도 조금 더 완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인천에 입주 폭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도 전체적인 수도권의 전세 수급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세는 좀 가면 갈수록 네.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네. 얘기하는 게 유동성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물 자산에 대한 인기도 당연히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이 부분도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통화량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진 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망하게 생기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돈을 푸는 거죠. 그냥 사람들 돈을 준 거예요. 건강한 통화량의 증가가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인위적인 통화량의 증가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지금 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극단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자산 시장에 호황이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좀 더 가는 거고 뭐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다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산이 급등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풀린 유동성 못지않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가장 심각합니다. 빚이 그만큼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자산시장이 호황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기미가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가져올 후폭풍은요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고평가인 거는 그 누구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게 데이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언제 변곡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도 저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락장이 몇 년이 올 거냐. 원래대로라면 4, 5년 정도 하락장을 하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가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인구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가 과거에도 뭐 2010년대에도 누가 나와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까 일본처럼 될까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인구는 언제부터 줄었어요? 실제로 인구는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4, 5년 정도 후인 202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뒤늦게 뭐 하고 있어요? 공급 대책을 펼치고 있죠. 가시화되는 게 언제냐? 빨라야 2024, 25년이에요. 그래서 2025, 26, 27, 3, 4년 동안 엄청난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쏟아질 겁니다. 자, 대세 하락장의 거의 이런 막바지 부근에 엄청난 입주 폭탄이 쏟아져요. 하락장의 끝부분에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은요. 하락장의 끝이 어딜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20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어쩌면 29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나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를 네.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길고 하락폭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이 네.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걸 네.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지,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안 좋은지, 이 종합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책에서도 밝혀놨지만, 이제 리치고, 부동산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면, 네.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좋으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거를 근간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그걸로 해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저는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정리는 저는 벌써 했죠. 정리를 벌써 하고 지방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저는 사놨죠. 아, 그럼 서울은 수도권 네. 좀 정리를 하시고. 근데 수도권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저평가된 지역을 이제 작년 초에 좀 샀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지방에 저평가된 지역을 또 사놨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지역을 골라서 그렇죠.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봐야 네.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를 이제 투자 점수를 봤는데 네.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아, 네. 상심을 굉장히 그러셨군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별 단지를 또 그렇게 다 점수가 나오는지 네. 별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전국의 아파트를 다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로,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에 투자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네. 뭐 저평가 인덱스,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뭐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실제로 뭐 전문가분들이 다 뭐 몇 점 찍은 게 아니라 그냥 AI로 돌려서 AI, 빅데이터와 AI가 이 점수를 만든 거예요? 네. 한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위치나 뭐 그렇죠. 물량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투자 점수가 있고요. 거주와 관련된 한 거의 20가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거주 점수가 또 있어요. 개별 네. 아파트. 그래서 거주 점수와 투자 점수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종합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AI와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투자 점수를 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개별 단지 특수성까지 이게 네. 다 고려를 할 수가 있나요, AI가? 예를 들면 AI로 했을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력이 뭐 시력 2.0이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력 한 0.67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 빅데이터 AI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예측률도 저는 훨씬 더 많이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를 네. 할 때 저도 실제로 그래서 AI 미래가격 예측보다는 투자 점수를 훨씬 더 저도 많이 네.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집이라는 그렇죠. 거는 뭐 투자 용도가 아니라 네. 거주를 위해서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 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게 투자 점수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 금리기 터지기 전에 2008년 2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때의 투자 점수가 어떤지. 근데 보시면 이때 투자 점수가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기, 인천, 서울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서울, 경기, 인천은 투자를 하기에 2008년 2월 달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이었죠. 근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 제주도와 부산. 자, 제주도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가 제주도 데이터로 바뀌는데 이 주황색 데이터가 제주도의 투자 점수 데이터고요. 요 파란색이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입니다. 제주도는 언제가 투자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2008년 초반. 네. 그죠? 그리고 이때 샀으면은 이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다 얻을 수가 있었겠죠. 부산도 볼까요? 부산도 2011년까지 투자 점수가 계속 좋았죠. 그리고 이때 샀으면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맞춰서 먹을 수가 있었을 네. 거고요.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 지역은 수도권밖에 없고 나머지 지방은 다 녹색이 좋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이 여기는 투자를 안 할 만한 데였고 실제로 여기는 다 올랐고요. 금리 위기가 있었어도 여기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떨어졌었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변곡점이었던 2014년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3월 달.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누가 제일 좋아요? 경기와 서울. 네. 그리고 실제로 2014년 3월 달에 서울, 경기 샀으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여기는 점수가 안 좋고 여기는 사면 안 되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보니까 어디가 제일 점수가 제일 좋아요? 과천, 광명, 광주, 구리시, 서울 강동구, 수원시, 뭐 서울시 다 나오죠. 네. 만약에 2014년 3월 달에 샀으면 대박 났을 만한 지역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투자 점수가 어때요? 데이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 점수 하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보시면 녹색인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파랗죠. 네. 아까 제가 2008년, 2014년, 2017년 말 데이터 다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다 녹색인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녹색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경북, 충북, 경남, 충남 이런 데가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여기도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주, 서울, 대전 이런 데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데 이런 데는 굉장히 데이터가 지금 좀 안 좋죠. 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칠곡군 인구수가 6만 이상인 지역을 제가 뽑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산, 하포구, 안동시, 뭐 거제시, 여주시, 뭐 청주시, 서원구, 뭐 안성시 이런 데는 지금 서산시 이런 데는 데이터로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책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 데이터로 제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6군데를 제가 구체적인 이런 근거 데이터와 더불어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실거주 내 집을 사기에 네. 괜찮으니까 많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좋은 데가 어딘지 요거는 시청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좀 그렇게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단에 나오는 이 메일 주소로 네.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네. 직접 배포해주신 자료를 제가 대신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분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 나온 신간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신청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얘기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